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공비행 시즌2 대선 스페셜. 투표 전 마지막 방송, 보이는 저공비행으로 오늘 진행합니다. 복장이 좀 이상하죠? 요즘 국정원 전국이라 흉내 좀 내봤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내가 국정원장 하면 죽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공비행은 보이는 저공비행, 보이는 라디오로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 숫자도 많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저와 함께 늘 저공비행을 진행해 오신 노회찬 대표님. 예, 문화인 노회찬입니다. 예. 두 분 손님은 스스로 소개하시죠, 뭐. 예, 저 개념미남 진중권입니다. 네, 저는 개념 과거 앵커 박영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박영선 의원님 요새 그 친정이 왜 그 모양이에요? 왜요? 친정 요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잘 안 나갔는데 시청률도 엉망이고. 아, 그러니까 아무도 MBC를 안 보고 박영선이가 있었을 때가 좋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MBC에 한다 하는 앵커들은 다 빠졌어요, 그죠? 다 빠지고 민주통합당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MBC를 보면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장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 신뢰도 1등 가던 방송사가 저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 사장과 MB와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김재철 사장이 MB 누나의 아들의 친구입니다. 아, 예. 자, 오늘 우리 저공비행 뭐 해야 되는지, 오늘은 목적지가 따로 없고요. 오늘은 사방 이렇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8방. 예, 우리 저 문화인께서 예. 오늘 우리 뭐 할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뭐 대선이 선거 운동 기간만 보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은 하루가 그만큼 소중하기도 하고 또 그간에 이제 최근 며칠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지형 지물을 또 판세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남은 24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공비행에서는 필승 전략 마지막 D- 하루에 이 필승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대선전에 나서 있는 모든 네티즌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투가 어느 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체 전황을 좌우하는 요충지가 어디인지 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보병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각각 선 위치에서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좋은 참고사항을 얻을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네 사람의 그 우리 출연자 중에 가장 비중 있는 분이 요새 뭐라고 불러야 되나? 박영선 최고위원은 그만두셨고 본부장인데요. 본부장. 제가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비중은 무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막판인데 네.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고는 있지만 역시 문재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신데 민주통합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책임감이 아무래도 우리 네 사람 중에는 제일 크시지 않을까, 네. 크게 느끼지 않으실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개괄적인 전황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요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거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어떤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히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표면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는 13일 날 발표될 때까지 뭐 엎치락뒤치락 붙어 있었고 이미 골든 크로스를 지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아마 뭐 새누리당에서도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 그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왜 전화 확 네. 끊어버리신 거나 아니면 뭐 전화 아예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계속 추적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지 걱정되는 거는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좀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율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뭐 투표용지 한 장의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셨더라고. 그 얼마더라? 4,500만 원인가? 예, 4,500만 원인가 그렇다. 네, 네. 어떻게 그 계산이 나왔어요? 5년 예산.
나누기 유권자 수. 예. 어떤 분이 되시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가 달라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느냐. 그거 달라지는 거죠. 지금 박영선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본부장이세요? 그냥 선대 선대 본부장입니다. 그냥 본부장이에요. 네. 총대장이라 보면 됩니다. 아 예. 그 확실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자유롭게 이제 얘기 좀 해보시죠. 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만 없으면 확실히 이긴다. 네. 네. 투표만 많이 하시고 부정선거만 네, 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선거가 두 가지 예비 선거와 본 선거가 있는데 예비 선거는 이제 모든 유권자들이 자기 마음에 찍는 표고 본 선거는 이제 마음에 찍은 표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이렇게 그대로 다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이제 본 선거인데 일단 예비 선거의 현황은 이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본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예비 선거 이겼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분실하거나 누락하거나 또는 포기하면은 본 선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비 선거에 있는 대로만 가져가면은 본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이겼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내일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동안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적발하고 색출해서 그런 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네. 장시간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내일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비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저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뭐 노회찬 의원님도 나와서 연설을 하셨는데 광화문 대첩. 네. 네? 10만, 대단했죠. 10만 합참. 네, 예. 대단했는데요. 오늘 MBC의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솔직히 말해서 그 MBC의 몇몇 그 방송을 호도하는 그 몇몇 간부들이 멘붕이 됐다. 어허. 너 도대체 어떻게 찍었길래 저렇게 사람이 많이 온 것처럼 찍어왔느냐. 그래갖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찍은 대로 찍어왔는데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 쪽에서 찍은 거는 아무리 해도 저렇게 많이 안 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뭐 포토샵을 해야지. 막 걱정을 하더라는 많이 거죠. 왔는데 어떻게 신문 찍을 광고로 수가 없죠. 포토샵 했던데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 오늘 전면 광고 낸 예. 게요. 그게 합성 사진이죠. 합성했습니다. 네. 가감일 뿐 조작은 아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등장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하잖아요. 그분이 집권하면 우리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저기 매트릭스 보면 나오잖아요. 쫙. 근데 우리 진중권 선생 오늘 트위터와 온라인에 보니까 진중권 엄청 급했나 보다 이런 논평이 많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뭐 제가 사실 뭐 꿈에도 꿀 수 없었잖아요. 이 노란색과 같이 쏠 수 있다는. 그리고 오늘 유세차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올라갔죠. 그것도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기 계신 유 대표하고 저하고 또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내가 온라인에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씹혔지. 뭘 얼마나 얄밉게 하셨는지 그때 하여튼 그랬는데 밖에 오늘은 많이 이제- 당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 생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내 계획이 없었던 그러니까 거고. 급하긴 급했다 소리를 듣지. 예. 아니 근데 87년 이후로 한 번도 찍어준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올라갔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2번을 찍어준 적이 없다 그런 말이지. 그렇죠. 그럼 1번 찍었어요? 아니요. 딴 거. 늘 그 뭐죠? 그 무슨 3번 단어죠? 이후. 3번 이후. 4번, 4번, 12번, 뭐. 7번. 그러니까 내일 하실 일이 진 교수님이 정말 그 막중한 그 큰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인천을 네. 갔는데 인천은 또 거기 보니까 굉장히 진보 정의당이 강하더라고요. 그 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나와 계셔가지고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사실 내가 계획이 없었는데 민주당의 후보이자 동시에 국민 후보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지도 와 계신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와 마찬가지 나도 여기 올라왔다. 그래서 연설을 했죠. 두 번째는 잘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D-1, 뭐 D-2, 하여튼 투표일을 한 3, 4일 앞두고부터 뭔가 분위기가 확 변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감지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 막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선거전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진 싸움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요 며칠 있었던 거. 우리 문화인께서 문화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영순 최고께서 말씀하신 광화문 대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V 토론. TV 토론이 있었죠. 예. 있었는데 실은 이제 이거는 굵직굵직한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사건들이고 실제로는 흐름이 뭐 여론조사의 공표는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이미 계속해서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완만하지만 상승 국면을 타고 있고 또 박근혜 후보가 더 이상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판세가 바뀌는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판세가 드디어 그 골든 크로스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은 그게 제일 피부로 와닿는 거죠. 네. 그 광화문 대첩이 2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번째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그 첫 번째 광화문 대첩 할 때는요,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있었고요. 또 갑자기 박근혜 후보가 저희가 5시에 거기서 한다고 이제 자리를 잡아놨는데, 2시에 한다고 갑자기 또 바꾸고, 또 그 다음에 3시에 한다고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세대결을 하자는 건가, 이제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새누리당은 보면 이 조직이 강하지 않습니까? 빨간 그래갖고 잠바 막 입고 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뒷골목마다 관광버스 예. 난리 났어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날 서울 지역의 민주당원들한테 문자 보낸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해가지고 그 3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소를 옮기자. 그렇습니다. 약한 모습 보였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붙었는데요. 그날 저희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네. 더 많이 왔었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사실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 불이 붙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죠. 두 번째가 이제 코엑스 광화문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던 거죠. 네. 그 광화문 대첩 그게 광고 영상으로 10만 대합창 애국가 부르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획 진짜 잘했더라고요. 저 그 동영상보다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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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제 3차 TV 토론 양자 토론이 있었고요. 방송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났던. 네. 3초간 말이 없으면은 이게 방송사고가 예. 나는데. 근데 뭐 거의 30초가량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버퍼링이 심한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버벅공주라고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이 버벅공주님께서 상대방이 하는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는. 몰라. 예. 네. 그리고 막히면 그래서 대통령 나왔다고 하는. 그 이제 이제 자막 그런 안내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방송 사고는 본 방송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나는 그 방송국에서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새누리당 대변인 또 방송인 출신 박선규 씨. 예 그분이 이제 컨디션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 네, 뭐 몸이 아파서 그랬다, 뭐 그런 예. 논평을 했었죠.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한 네. 거예요. 근데 원래 사실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맞은 거죠. 컨디션 좋았으면 몇 대 더 맞았을 겁니다. 그거 말고 네. 그런 것들은 다 예정된 계획된 이제 이벤트들이었는데 지금 불법 댓글 센터 네.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 사건 그 2개가 일파만파 지금 계속 꼬리를 끌고 있어요. 예.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저희가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유신 정권 시절에 흔히 하던 일이었고 민주정부 10년이 지나가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것들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리바이벌 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사건은 경찰이 기습 발표를 하는 이런 정말 아이러니가 진행되는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런 이제 그 회의감마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임명장은 민주당에서도 막 그 남발하나요? 저희는 그렇게 남발하지 않았고요. 남발하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새누리당은 임명장을 한 100만 개 이상 원래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했다고. 새누리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주민등록증 다 회수하고 임명장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신분증을 대체한다는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관측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물러나온 데까지 하면은 지금 전국에서 뭐 너댓 군데가 지금 이미 지금 들통난 거 아닙니까? SNS 회사들 네, SNS. 그게 오늘도 네, 당에 뭐 한 2-3군데 또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SNS 회사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은 새누리 네거티브 스쿨이라고 그 약자라 그러는데 새누리 새누리 네거티브 네거티브 스쿨. 스쿨. 네. 네, 네, SNS. 네, 네.
근데 그 오늘 어떤 파워 트위터리안이 올려놓은 평가를 봤는데요. 앞으로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이렇게 하라.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요. 일단 차문을 잠궈요. 아, 그리고 술이 깰 때까지 버텨요. 그리고 술이 다 깨고 나면 나와서 단속 경관을 고소하는 거지. 고소해요. 고소. 감금죄로. 잠금죄로. 감금죄로. 네. 그 정말 말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오바해서 역풍 불 거다 이런 식으로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던데 실제 약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증거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다른 거라면은 무슨 뭐라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IP 이런 것들 감춰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또 국정원 사람들이라면 이게 뭐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다 이거 계획을 세워놨겠죠. 그리고 나가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좀 솔직히 술이 다 깨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혈액 채취를 해도 알코올이 안 나와. 덮칠 때는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덮쳤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초동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은 재택근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스마트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스마트폰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인정한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취급하는 국정원의 직원이 막 재택근무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집에서 수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조금 네. 전에 한겨레에서 뜬 거 보셨어요? 전직 고위 국정원 간부. 네, 인터뷰. 그 한겨레가 그런 기사를 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네. 심리정보단 산하의 3개 팀을 가동을 해서 약 70명 정도가 그 활동을 했고 대개 절반 이상이 전산 계열로 입사한 직원들이고 젊은 직원들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도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증언들이 네. 오마이뉴스에는 그 전직 그 일을 했던 그러니까 익명으로 나왔죠.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댓글이나 달고 이런 것에 창피하다. 좀 자괴감을 느꼈다. 이런 증언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미 그 트위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페이스북 등과 더불어서 이렇게 광범하게 이렇게 퍼지기 전에 그러니까 게시판에 댓글 달고 아고라에 글 쓰고 하던 그 시절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 2008년 촛불 때. 예, 촛불 때 저는 국정원에서 실제로 팀을 가동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로서는 이제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팀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떤 이제 뭐 칠레에서는 어떻게 했다, 뭐 FTA가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다 이런 게 나오면 이쪽에서 바로바로 조사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는 그러니까 게시판 여론에 대응하는 팀이 있고 그게 가동되었던 건 제가 네, 본 적이 그걸 있습니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거든요. 가끔가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조적으로 했던 얘기하면 네. 요즘들은 숙골들이 차트 들고 덤벼. 이거 옛날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약간 이게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수준이나 어떤 언어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뭐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 아니지만. 그건 학술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일반 네티즌 수준에선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갖고 나온단 예,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상했거든요, 그러잖아도. 그리고 또 요번엔 정말로 느끼는 게 국정원 사건 딱 터지니까 정말 깨끗해진 거야. 예. 그러니까 싹 사라졌어요. 불법 폐수 배치를 하던 하수구 몇 개가 막혔죠. 네, 지금. 한두 명이 올라오길래 제가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보존해야 된다고. 그리고 근데 이제 경찰의 그 하드디스크 조사 결과 발표 그 뭐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보니까 뭐 아이디는 몇십 개 썼는데 댓글을 흔적은 못 찾았다 이런 발표에 대해. 덮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그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그 급하게 그러니까 자기들 말 다 종합하면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걸 갖다가 수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예.
나 능력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더라 해서 진짜냐면 지금으로선 진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자회견 당시에 이제 그 쭉 정황을 보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일단 USB, 그 다음에 스마트폰 빼버렸잖아요. 다 빼버렸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한번 밀면은 자기들 수준에서 밝혀낼 수가 없다. 차문 잠궈놓고 술 깰 때까지 2박 3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IP 그 추적을 안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경향신문에서 밝혔는데. 그다음에 네. 아이디가 40개 있었는데도 그것도 아직 조사를 안 조사를 안 했고요.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수사의 기본이 안 되어 있었던 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화기의 통신 기록 그럼요. 조회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이디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아니 신용카드 40개 갖고 있으면 그 정상입니까? 신용카드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IT가 40개면은 비정상적인 이제 인터넷 이용자이거든요. 나는 3개 있는데. 3개 정도는 뭐 있을 수 저는 있죠. 2개. 아마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쇼핑을 너무 많이 네. 진작에 저 없애야 될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복원해서 뭐 어쨌다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요새는 잘 모르면 이제 그 댓글란하고 트위터를 돌아다니면 누군가 잘 해석해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본 최고의 댓글 평가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경찰 수사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용카드의 앞면 뒷면을 면밀히 조사해봤으나 사용 영수증을 찾지는 못했다. 그게 하드에 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댓글 같은 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국정원의 여직원이라고 뭐 얘기들 하지만 국정원 요원입니다. 직원이죠. 네, 요원. 전문 요원이죠. 그런데 그 전문 요원이 44시간 동안 방 안에서 그것을 그 증거인멸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증거인멸 작업을 한 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투입돼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사이버 수사와 관련된 포렌식 팀이 가동됐다는 그러한 것도 제가 보고를 받지를 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네. 앞뒷면만 살펴본 그렇습니다. 예. 거예요. 그 이제 뭐 사 먹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지. 근데 이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그 대선 후보, 특히 1번 후보의 소속이 어딘가가 저는 다시금 좀 생각이 돼요. 그 새누리당이잖아요. 아니, 지금 요즘 볼 때는 새누리당 후보라기보다는 국정원 후보예요. 국정원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전방위적으로 막. 인권까지, 국정원 요원의 인권까지 챙겨주는 네. 자상함. 근데 그분 그러니까, 입에서 예. 인권이란 말 나올 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네, 네. 그때가 좀 쇼크였어. 전 텔레비전 네, 보면서. 좀 저 입에서 어색했죠. 인권이란 말 딱 나오는 순간에. 그러면 지금 이제 큰 사건만 해도 우선 세대결면에서 코엑스와 광화문 대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차 양자 마토론이 있었고 국정원 요원 사건이 있었고 불법 댓글 센터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10알단인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발음이 좀 괴상합니다. 방송 용어로는 부적합한 그런 거라. 10만 알바의 약자입니다. 십자군 알바다. 십자군 알바. 뭐 10만 알바. 원래 10만이라고 예. 봐요. 그 네 사건이 있었는데 이벤트 내지 사건들이 대체로 새누리당 입장은 뭐 숫자에서 좀 밀린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광고 내는데 뽀샵으로 예, 숫자 늘려가지고 이렇게 조작이 아닌 가감으로 이렇게 네, 했고 네. 그거는 이제 열세를 인정한 것 같고 TV 토론도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고 공식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국정원 요원 건은 민주당에서 잘못해가지고 역풍이 왔다 그러고. 그다음에 댓글 알바 그 댓글센터 불법 댓글센터는 관계없다. 당하고 관계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막판 판세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초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율 5%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약 10배 이상 따박따박 올라온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는 그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거의 정체 상태를 45에서 1년째. 네네. 네. 그렇게
빚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45%의 지지율이 나타나는 분들이 대부분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흔히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지지율 정체 현상이 빚는 것에 따른 지금 초조감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막판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막말 파문 때문에 그냥 선거 전에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거 국정원 시발단, 그다음 오늘 또 터졌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가는 반면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호재들이 좀 터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한다라고 할까? 그냥 아주 부드럽게 좀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트위터 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땐 1차 광화문 대첩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왜냐면 저는 그 팔로워 수로 보거든요. 딱 보면은 느는 게 보통 제가 하루에 100명 정도 늘어요. 평소에는.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하루에 1200명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200명씩 늘어요. 진 선생 트위터가 네. 팔로워가 네, 팔로워가. 그다음에 이제 멘션 창에 올라오는 멘션의 수가 달라져 가지고 솔직히 제가 멘션을 모든 멘션에 답은 못 해드리거든요. 근데 되도록 저는 다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읽습니다. 근데 다 읽습니까? 네, 근데 못 읽어요. 이거 왜냐하면 조금만 나면은 이게 또 고생했네요. 끊어지거든요. 안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못 읽는 경우가 생기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살고 있다는 느낌들 그게 있었고 특히 2차 이제 광화문 대첩 그때는 충격이었죠. 이제 딱 이렇게 있다가 저도 사실은 놀랬거든요. 딱 안철수 씨. 왜 그날 또 이상한 걸 올렸잖아요. 목도리. 트위터다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안철수 씨의 이 뜻을 그거 혹시 받들어야 짜고 됩니다.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그래놓고서 이제 나갔는데 막판에 네. 딱 등장한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도 와, 그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됐다라는 어떤 안도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박근혜 대세로는 흔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냥 쭉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혼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결승까지는. 근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 3차에 걸친 토론이었고 두 번째가 찬조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윤여준 씨. 왜냐? 특히 윤여준 장관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왜 이분을 찍어야 되는지, 왜 투표장에 가야 되는지 좀 분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윤여준 전 장관을 처음 영입했을 때 예. 뭐 한나라당 출신 영입하냐 이런 식의 지지층 내에서의 약간의 비판이 거부 반응이 있었죠. 있었죠. 저도 좀 네, 네. 약간 네. 어땠어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가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네.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후보께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그런데 후보가 보기에 윤여준 장관은 분명히 합리적 보수자이다. 그래서 비판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그러졌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 막판에 와서 맞습니다. 예. 그 아주 정말 설득력 있는 찬조 연설로 네. 많은 표를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 조회수가 40만이 넘었습니다. 네, 유튜브가 제가 40만이 넘은 걸 확인한 게 이틀 전이니까요.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 유튜브 조회수만큼의 표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수십만 표를 움직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 설득할 때 그냥 딱 그 동영상을. 그러니까 제 네. 트윗에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나 봐요. 근데 아빠가 딱 보니 그 어느 성우분인데 네 설득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빠는 네 편이 되기로 했단다 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 실제로 나이 든 분들 중에서도 윤여준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거 봤느냐 윤여준 테이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실제로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교수. 네. 조국 교수는 특히 이제 여성들의 심금을 올린 것 같아요. 정말 조국은 나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의 교수도 하고. 거기다 또 그러면서 잘생겼죠. 아니 난 특히 기분 나쁜 게 잘생겼다는 거기다가 또 인간성이 좋아요. 그게 그것까지는- 문제라니까. 그것까지는 전 모르겠는데 여하튼 밖으로 확실하게 설명 없이 알 수 있는 게 일단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트윗이 올라오는 게 남편이랑 그 찬조연설을 봤다. 남편은 찬조연설 본 다음에 잠이 들었지만 나는 잠을 못 들겠다. 트윗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엄마는 애가 자꾸 자러 가자 그러는데 엄마 저 아저씨 얘기하는 거 좀 듣고 라고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에서 나온 건 저 아저씨 얼굴 좀 더 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윤여준 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문재인 후보와 첫 만남 그리고 그 첫 만남 이후의 대화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진솔하게 말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킬 줄은 본인도 예상을 못했다라고 직접 쓰신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연설문을? 예. 그분이 기자 출신이라서요. 원래 글을 잘 쓰십니다. 제가 글쟁이로서 네. 그 연설문을 텍스트로 넣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버릴 단어가 한 단어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전문에 걸쳐서 네. 좀 놀랐습니다. 아주. 네. 오늘도 저 국민연대에서 그 이제 그 몇 분이 6분이 이렇게 한 3분씩 발언을 하는데 이제 그 윤여준 전 장관 발언이 있었는데 딱 그거였습니다. 첫 단어부터 마지막 그 단어까지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옮기면 글이 되는 손 안 대도 되는 네. 완벽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더 네. 줄일 수 없는 그렇습니다. 딱 말로 원래 잘하시더라고.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었거든요. 네. 제가 MBC 기자로 입사했을 당시에는 그분은 이미 퇴사해서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제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도 사실은 윤여준 전 장관께 좀 자문을 하고 네,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군요. 특히 이 구여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 누구하고 대화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배경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문 후보께서 네. 영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TV 토론, 1차 TV 토론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때 사랑의 열매 사건이라고 예, 해서 예. 이것을 저는 그냥 무심코 트윗에 올렸는데 이것이 트윗 3,000번 예, 이상 엄청났어요. 리트윗이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요. 저희 후보가 이제 여기 사랑의 열매를 달고 들어가셨어요. 달고 들어가셨는데 선관위 팀장이라는 직원이 오셔가지고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달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그렇게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뛰신 거예요. 누가 자기를 속이리려 예, 상상을 예, 원하시죠. 예.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왜 뛰시냐고.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이 이게 합의된 거라. 그래서 내가 합의문 좀 보자고. 제가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이 갑자기 꼬리를 싹 내리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다가가셔가지고 저 다시 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의 발언이 이제 말썽이 생길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직감을 한 거예요. 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후보가 그냥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사랑의 열매가 이제 띄어지게 된 건데요. 그때 박근혜 후보가요. 그 여직원이 가서 박근혜 후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민주당이 달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같이 다시겠냐고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행사장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하지 말자고. 1차 토론 때. 네, 1차 토론 때. 그때부터 그래서, 이미 폐색이 짙었어. 네, 그래서 제가 왜 사랑의 열매를 달지 않을까를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이 브로치를 달고 나오셨더라고요. 안 만든. 그러니까 여기에 브로치 달고 이쪽에 사랑의 열매 달면 패션이. 네.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게 저의 분석이긴 합니다. 네. 뭐 거의 맞다는 증거는 없지만 네. 우리 나름의 주관적인 분석이죠. 네. 지금 근데 창문 밖에 어떤 분들이 막 들여다보시더니 이제 또 사라지셨는데요. 사진 찍고 가시고 막 그러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기 서울 시내 모처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입니다. 동네 카페. 안 가. 그런데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 근처 계신 분들이 막 오실지도 몰라서 이따 방송 끝날 무렵 다 돼가지고 제가 여기가 어디에 있는 어떤 카페인지 그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치는 거 보면 책꽂이도 있고 과자 상자도 있고 과자도 있고 저기 카탄과 같은 저런 보드 게임 통도 놓여 있고 아주 재밌는 곳입니다.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특히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예술적인.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유스트림 아프리카 진보정의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잘 안 보면 딴 쪽으로 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메리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방송되지만 아메리카에서도 볼 수 있다.
근데 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유시민, 노회찬 의원님 두 분이 이렇게 방송을 또 하실 수 있는. 예. 이거 아니어서 우리 방송사 근처도 못 갔죠. 여기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니 두 분은 4년 계약직으로 정규직이고 여기도 정규직이네. 예, 처음으로 취직했습니다. 이게 내원차만 백수네 보니까. 우리 그냥 계약직입니다. 오늘요, 무기계약직이 저희가 아니고. 그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IT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게 문재인 후보가 슈퍼 와이파이 시대를 예. 임기 내 만들겠다는 아까 뉴스 것이거든요. 떴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혁명적인 건데 그것이 되면은 아마 더 방송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는 정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방송은 우리 진 선생이나 저한테 이제 맡기셔야지. 예. 저도 그때는 좀 끼워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최소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진 않는 것 같고 또 일부러 우리가 그런 걸 뭐 광화문 대첩 같은 것은 일부러 기획한 거지만 나머지는 그냥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네.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거 막판에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좀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것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네거티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너무 이렇게 그 비상적인 관찰이 아닌가. 왜냐하면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똑같이 네거티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축구로 치면은 공이 이쪽 저쪽에 서로 각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진영에서만 지금 공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주로 이건 뭔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의해서 또는 그 주변의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서 문제 삼고 해명하고 해명이 덜 되고 이러고 있는 거지. 이쪽에서 몇 건 터지고 저쪽에서 몇 건 터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시발단 사건 같은 그래서 거. 이걸 갖다 너무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뭐 이렇게 다 똑같다는 식으로 다 똑같으니까 다 지저분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투표 안 해도 돼. 난 이렇게 될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되는. 김무성 선대위원장 아니에요? 그 전략. 그분이 바라는 네, 이런 중간층이 게 투표 안 하게 하는 거. 무성하기를 바라는. 아, 그게 거죠. 그 얘기 왜 나왔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정당들이 투표를 하러 하자 그러지 투표를 하지 마라고 그러는 정당이 그게 민주주의에서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 정당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근데 그 것이라고 얘기를 누구한테 한 생각하고요. 거예요? 기자들. 이거를 기자들에게 점심 먹으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무성 본부장이라는 분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투표 시간 이제 늘리기 캠페인을 우리가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정말 아주 악착같이 반대를 했었죠. 표 계산 끝냈죠, 뭐.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예. 박근혜 후보는 무슨 뭐 이것을 하면 돈이 얼마가 든다는 등 이것을 뭐 국민의 참정권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돈도 분이 별로 들지도 않던데. 그런 분이 TV 토론 나와서는 왜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아이, 됩니다만. 그거는 말 실수래잖아요. 양성화. 불량식품. 아, 그 불량식품, 아니, 불량식품 그거요? 우리가 이제 막 오늘 뒤죽박죽 얘기합니다. TV 토론,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그분은 워낙 엉뚱한 얘기를 잘 하는 분이에요. 예, 옛날 옛날부터.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뭐 2007년 대선 때, 2002년 대선 때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 가가지고 이회창 후보 아버지에 관련된 자료들 왕창 받아서 갖고 왔다. 이런 거 그랬군요. 네. 했다가 강남실 장관이 처음 듣습니다. 뭐 허허허 그러고 그랬던 사건도 있어요. 네. 아니 뭐 얼마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6월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 6월 항쟁 자기 같은 사람들이 이뤄낸 거다. 뭐 새누리당에서 그런, 불렀을 때 제일 가장 먼저 나온 우려가 저분이 실수를 할 텐데. 예. 그러면 그 김무성 의원 발언 그렇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투표 안 하게 하는 게 자기들 전략이다. 그렇게 기자들한테 중간층. 중간층. 부동층, 유동층을 헷갈리게 해서. 근데 그걸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게끔 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흑색선전 전략을 계속 피겠다는 왜 한 말을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냉담층을 설득해서라도 투표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게 정답이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가 우리가 제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판세 분석하고 자기들이 승리한다는. 예, 그런 지금 취지에서 걱정되는 건 하는 유동층인데 우리는 이 유동층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지 그 얘기죠.
그래도 이해가 다 안 되네.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런 전략은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이번 대선은 반드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한 지가 오래됐고요. 제가 전해 들은 어떤 정보로는 박근혜 후보에게도 이 박근혜 후보가 질 수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지가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후보는 이 대선이 뭐 언제부터 이제 대선판이 시작됐는지는 좀 쉽지 않지만 몇 년 전부터 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 않습니까? 후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그 가장 강력하고 유력했던 몇 년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고 45%. 또 자기의 라이벌 상대방은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위기감에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 TV 토론 아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양자 대결에서 1년 전부터 45%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되었을 때에도 약간의 이 높고 낮음은 있으나 되게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45% 내외에 1년 넘게 고착돼 있는 걸로 보여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야금야금 올라서 45를 넘게 되면 그게 이제 골든 크로스죠, 이런 바. 야금야금이 아니고 따박따박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방 먹었네. 예, 따박따박. 네. 예. 한 걸음씩 또박또박 네. 올라와서 네. 45를 지나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그때 저공비행 예. 지지난번 방송 때 골든 크로스. 우리는 예측을 어제 일요일 말고 그 7일 전 일요일을 예측을 했었어요. 아, 사실상의 그렇군요. 골든 크로스가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2주일 전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 예측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은 법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못 드려도 그래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고착되어 있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추월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네. 이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이것은 엎어지는 거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맞습니다. 그런 건데 예. 그거에 TV 토론이 영향을 미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경남을 다녀왔는데요. 거제, 통영, 고성, 사천, 진주 이렇게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제가 유세를 하면 막 차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예. 승리의 부위를 이거, 예. 환호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경상도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니까 수도권하고 네. 거의 비슷한 이런 그 환호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는 완전히 그 확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TV 토론 그 2차 TV 토론 이후에 확 디비졌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네. 그 박근혜 후보가 3차 TV 토론 양자 토론에서 여러 가지 진풍경을 이제 노출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계속 꼬리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박영선 의원님은 좀 알아보셨어요? 그게 유해식품인 잘못 읽은 건지. 아니 그 공약에 있어요. 유해식품. 불량식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는 그게 유해식품이어야 되는 유해식품.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성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 가정파괴범이거든요. 예. 근데 왜 불량식품이 거기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자, 식품 호랑이, 분명히 기린, 그런 다음에 조개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유해식품이면 이해가 되네. 예. 박근혜 원래- 후보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참 곤란한 분이에요. 아니 원래 산업사회 특히 현대사회에서 위험 사회에 예. 대한 어떤 예방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국정 지표로 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못 꼴른 거지 이제. 그 앞에 세 개는 법무부 소관이고 뒤는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 같은데 이게 카테고리가 같이 묶이니까 헷갈려가지고. 예, 유해식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요. 식약청하고. 그럼 시각 죄송합니다. 주로 식약청 소관인데 네. 뭐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지죠. 네. 참고로 제가 복지부 장관 하는 동안은 유해식품 사고가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 또 깔때기.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지. 그래 백수가 어디 취직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어제는 또 뭐더라? 사람들 식품을 밥과 안 먹은 거예요. 포함시킨 거.
밥값 포함시킨 아, 거죠. 예. 네. 그 불량식품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어서 네. 그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난리가 났대는데 그 쫀득이 못 팔게 된다고. 쫀득이. 박영선님 쫀득이 아세요? 알죠? 이렇게 네. 쪽쪽 빨아 먹는 거요. 그것도 있고 찍찍 네. 찢어 먹는 네, 것도 찢어 있고. 먹는 것도 예. 있고. 네, 네. 쫀득이 밭두렁 뭐 이런 거. 예. 이게 뽑기. 네, 네, 떡볶이, 네, 네. 떡볶이. 예. 그게 원래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식으로 제과점에서 나온 과자보다 아 근데 옥션 가니까 있어요. 있어요. 불량식품을 딱 치잖아요. 그럼 옥션에 쫙 뜹니다. 그게 옛날에 추억의 이제 그거 불량식품. 만드는 회사들은 다 이제 아웃이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 그래서 제가 링크도 달았습니다. 추억의 불량식품. 네. 예, 불량식품 고유명사화된 거고. 네. 그 3차 TV 토론, 양자 토론, 도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캠프에서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떤 점이 좋았다? 2차 TV 토론까지는요, 사실 1차 TV 토론 때는 저희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에게 저희가 참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에게 TV 토론 나가서 너무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그 특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공격을 당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후보에게 그걸 너무 강조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께서 또 이렇게 남의 말을 경청을 잘 하시는 후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집은 굉장히 세신데요. 또 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얘기하면 또 정말 안 하셔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잘못했구나. 이거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구나. 이런 답답함이 있었고요. 또 2차 TV 토론을 끝나고 나서는 이제부터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예? 드디어 박근혜 후보의 어떤 지금까지의 우려했던 밑바닥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고. 그 2차 TV 토론에서 왜 가는 심장은 해주고 가는 안 맞습니다. 해줍니까? 이런 게 아주 저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준비된 거였어요? 아닙니다. 애드립으로. 네. 근데 대단하시네. 정책에 대해 그거는 이제 정책을 보면서 또는 상대방 정책을 쭉 이제 보면서 본인이 미리 판단 딱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보면은요, 본인이 발표한 정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1차 TV 토론 때도 나왔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 검찰개혁의 핵심이 뭔지를 얘기를 못하고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다 그렇죠. 발표했, 예, 네. 예, 예.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2차 TV 토론 때는 이제 그게 더 심해졌고요. 특히 뭐 경제민주화가 줄부세다, 뭐 이런 같은 거,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거의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3차 TV 토론은, 캠프에서 아유, 이제 좀 속이 후련하다. 네.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가 분명히 됐던 토론이다. 어제 토론, 그러니까 세 번의 토론인데 처음 토론은 좀 스산했고 네. 영 안 맞는 여러 광경들이 섞여버려서 가지고 네. 이제 근데 두 번째 토론부터는 나아졌는데 세 번째 토론이 제일 이렇게 좀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싶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거 딱 보면 우리 느껴지잖아요. 평소에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또 써야 되고 네. 근데 또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해야 되는 이게 고역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거의 영어도 아니고 제2 외국어로 얘기하면 저 정도 하겠다. 그냥 대충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갖다가 한 게.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준비는 참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받은 걸 외워가지고 하는 건 꽤 매끄럽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스처 쓰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네, 손동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는 네, 딱 보니까 네. 약간 자동인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연습을 많이 연습을 한 엄청나게 겁니다. 하고 네,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만 던지면 돼요. 추가 질문만 던지면 그때부터 버퍼링이에요. 버프링. 그러니까 딱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면 그때부터 이제 버퍼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 1등, 2등, 3등이 가려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1등은 문재인, 2등은 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의자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2등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참 보면은 네티즌 여러분들이 정말 명석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순간순간 그 키워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지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요. 특히 요새는 이 트위터가 있어가지고 토론 보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니까요. 네. 근데 우리 박영선 본부장님이 이제 가까이서 문재인 후보님을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 동안 그분이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제가. 그러셨습니까? 예. 네. 캠프에서 혹시 화내는 거 보셨어요?
화를 웬만해서는 잘 안 내십니다. 내신 그런- 적이 있긴 있나 보다. 네, 그런데 한 2번 정도 어떨 때 화내세요? 화를 내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힐 때 그럴 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NLL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NLL 공격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 지금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그런 이제 공작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후보님한테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거기에 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죠. 그러면 후보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그걸 왜 내가 답변을 못하냐. 사실 대화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나다. 그럼요. 다 정리해서 네. 남겨놓고 나와. 그리고 다 정리한 그 책임자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되는 발언이 없다. 그런데 왜 그걸 얘기를 못하게 하냐. 이제 이런 부분. 오늘도 유세에서 걱정하지 네. 말라 그렇게 말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발췌해서 조작한 것이던가 네. 그런 것이지 그거는 진본이 아니다. 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화를 내셨다. 하셔 그때 좀 굉장히 화를 내셨고요. 또 한 번은 그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중에.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화를 낸다는 게 우리가 보통 막 이제 상상이 되죠, 그죠? 근데 네. 저는 제가 이제까지 10년 넘게 문재인 후보님을 알아왔는데 어저께 토론하면서 제가 처음 봤어요, 화내는 거를. 근데 일반 유권자들께서는 네. 그게 화가 난 상태라는 거 감지를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언제였냐면 네. 아니 박근혜 후보님은 왜 그 국정원 그 직원을 변호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은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를 인멸한 피의자입니다. 혐의가 있는 피의자 아닙니까? 네. 이 말씀 하실 때 그게 제가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님을 본 역사상 가장 화내신 모습이에요, 그게. 저희한테도 그런 그죠? 스타일의 화를 정도. 내십니다. 네, 화를 그 정도. 낸다는 게. 네, 그 정도입니다. 거의 뭐 용의자와 이제 수사관 그런 관계로 이제는 된 거죠. 그 제가 보면서 문재인 후보님 화나셨다. 근데 시청자들은 몰랐어요. 저게 화난 상태라는 걸 모를 거야. 네, 그리고 몰랐어요. 왜 수사에 개입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그것 화내셨잖아요. 그때. 근데 사실 박근혜 후보가 수사에 개입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럼 박지만 서양희 씨 건 때도. 그렇습니다. 예. 저축은행 사건 예. 났을 때요.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 그러면서 예. 수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건드리지 마라. 제시했고 예.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총장은 얼마 전에 쫓겨나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그 모든 것이 내 말이 가이드라인이고 내가 아까 꼭 그 옛날 그 왕들의 어떤 네. 국가. 네. 짐이 곧 국가니. 자신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에 네. 관여 불어로 한번 해보세요. 개입하고 있다는 걸 못 뭐. 느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진중권 선생이나 우리 문화인께서는 어제 TV 토론 어떤 점이 특별히 그 두 후보에게 좋거나 나빴거나 이런 거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그냥 계속 그 트위터로 실시간 중계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텔레비전을 못 보고 인터넷으로 보는데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트위터로만 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날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계속 라운드 끝날 때마다 스코어를 매겼어요. 근데 뭐 또 박근혜 후보가 또 점수를 전혀 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한 2개 정도 문재인 후보가 대답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거 빼면은 완전하게 완승이었죠. 저는 사실 그 박근혜 후보가 클로징 멘트 하면서요. 무슨 뭐 10자식을 거둔다는 뭐 마음으로 뭐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정말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박근혜 후보의 자식인가? 저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이 되기 싫습니다. 그거는 낸시랭이 오늘 해결했는데 그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논객이 낸시랭이에요. 네, 낸시랭이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네.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뭐래더라? 그러니까 밥은 안 줘도 좋으니까 뭐래더라? 엄마 아빠처럼, 굶어도 좋으니까 아빠처럼 때리지만 때리지만 마세요. 그랬지. 대단하네. 전곡을 찔렀어요. 난 네. 들어가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이에요. 하나가. 저는 낸시랭을 몰랐는데 이상하게 고양이 같은 거 어깨 얹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랬는데 변희재 씨하고 토론을 할 때 보니까 진중권 선생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낸시랭이. 네. 완전히. 그분 만나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트위터 들어가가지고 뭐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그 계속 연재하는 게 있거든요. 연재처럼 그러니까 한 줄 써요. 예, 한 줄. 근데 그걸 쫙 읽어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일관적이에요. 쫙 그 일관되고. 일본어로 치면 하이쿠. 하이쿠라고 있죠. 하이쿠 한 줄짜리. 아, 네, 네. 예, 네. 그 느낌이 드는 그런 멘션들이에요. 네. 낸시랭 대단한 작가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네. 토론 딱 그렇게 요약하잖아요. 네. 이번 저기 대선이 배출한 그 저 최고의 스타. 스타 중에 스타 하나예요. 중에 한 네, 명. 스타 중에 네, 하나죠. 네, 네. 노 대표님은 3차 토론 보시면서 저는 토론 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면서 2차 토론 인권유린? 인권율이. 예, 그렇죠. 그리고 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다음부터 땅을 파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정도면 저는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토론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는 아나운서 예. 그 캡처한 화면하고 딱 그런 다음에 박근혜 후보 감금에서 풀려나. 아니 우리가 권투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이제 그러기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그 RSC, 코치가 레프리 스톱. 예. 이 타월을 던지거나 네. 레프리가 이제 봐서 이제 스탑을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심판이 이제 브라운관 밖에 있는 국민 상황에서 그러면 당 관계자가 우리 후보님 이제 더 이상 가면 이제 이건 인권의 문제가 있고 생명의 문제에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토론 규칙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면은 더 보여줄 게 없는 토론이 되어버린 게 아니냐. 근데 사실 그 이 토론이 지금 몇 번 특히 더 저는 그 있었어요. 마지막 아까 네. 그 우리 박영선 본부장 말씀하신 그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식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 자식 없고 가족 없으면 다 대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대선 나온 후보로서 정당성을 갖다가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 나이에 뭐 더 뭘 먹겠습니까? 그러면 한 100세 정도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게. 예. 그래서 정말 한 나라의 이제 가장 이제 이 동수권자를 뽑는 이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직책 자체를 스스로 능멸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박근혜 후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대목이 있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초식을 쓸 줄은. 저도 무협직계나 본 사람인데. 그 보면 이제 박근혜 후보님 뭐 4대강 그렇게 응원을 할 때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문재인 후보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사람 시키는 게 대통령이지. 일을 안 하고 일을 못했으니까 내가 대통령 해야 된다. 이게 정말 대단한 역발상, 매우 창의적인 그런 초식이었고, 제가 그 순간에 이 오른쪽 가슴을 팍 찔려서 쓰러졌습니다. 모니터링. 사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참. 아니, 왜냐면, 18대 국회 4년 동안 예. 날치기 된 법이 한 20 몇 개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날치기법 통과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갖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겠다. 이거 정말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아니,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잖아요. 전 세계의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후보, 그 연방 총리 후보 중에 어느 누가 그와 같이 신묘한 초식을 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대단해, 정말. 갑자기 제 이름이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요? 또 왜 몰라. 그래서 막 찾아봤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 말로 이길 수 없다. 그걸 딱 인용을 했다. 근데 진짜 그 말을 딱 들을 때 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헐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할 말을 없게 만들죠 사람을 딱. 저도 한번 불려 나왔어요, 1차 토론 때. 뭐 2차 뭐 토론 때문에. 때인가? 1차 토론 때인가? 그죠? 1차 토론 때 갑자기 그분이 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그저 살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분이 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됐어. 예. 갑자기 TV 토론 모니터링 하는데 제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건 무상의료에 관한 얘기 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왜 끌어다 대냐고. 제가 사실 새누리당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좋은 충고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안 듣고 그 이상한 걸 갖다 서 저도 검색어에 잠시 박근혜 유시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청자들 중에 유스트림 대화창에서요. 이성희 님이 그 정교조 문제에 나온 부분에 관해서 네. 한번 좀 의견 듣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그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 대목 논쟁 격렬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후보님이 아주 진솔하게 대답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의견은, 듣고, 그렇지 않은 의견은 이제 그냥 참고하시겠다. 이제 이 정도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박근혜 후보는 전교조 문제를 의도적으로 꺼낸 것이죠. 예. 이것을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편을 갈라보려고 그러다가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실패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참교육이었잖아요. 이건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때 당신들 뭐 했느냐 다 해고시키자 명 잘랐잖아. 예. 천몇 백명 잘랐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대목이 어제 토론에서 조금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웠죠.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건 아래 것들 우리 것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인 병실, 4인 병실 그럼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 같으면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했을 네. 텐데 워낙 우리 후보님이 그냥 넘어가시다. 나라의 대통령을 하시려면 그렇게 자잘한 거 가지고 다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래 것들한테 맡기시고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닌가? 안 그러면 또 먹고 살 일이 저는 그 논쟁을 보면서 이제 문 후보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면 박 후보님이 편가르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통합 얘기하면서 대통합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편을 갈라버리면 이념으로 그러면 정교조하고는 앞으로 아무 관계를 안 맺겠다는 얘기냐? 나는 교총도 정교조도 관계를 맺고 누가 하는 얘기든 좋은 거면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거면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네. 그 답변 잘한 거예요. 근데 교총에서 지금까지 교총하고 관계가 없었고 교총을 변론한 적도 없다고 이제 논평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논평보다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못 보셨어요? 그거 못 봤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하루 종일 유세를 하고 다녀가지고요. 네. 교총이 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이제 문 후보가 될 것이다. 바람이 부는 예감. 방향을 아는 네. 예. 좋은 관계. 네. 예, 그분들이 확실히 촉이 있는 거다. 교총의 오늘 성명을 보면서 왔다. 감이 왔어요. 저도 촉이 왔어요. 이게 교총조차도 누가 당선될지를 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성희님 질문은 소화를 했고요. 이제 한 반점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 남았지만 앞날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낙검수 팀에서 검찰에다가 국정원이 NLL 남북 정상회담 그 NLL 관련 녹취록을 갖다 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갖다 줬다고 아침에 보도가 나왔다가 오후에 갖다 주지 않았다고 다시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암흑의 망명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게 김정남 지금 예,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충격을 안 그 받잖아요.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국정원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원에. 아니, 새누리당의 불법 댓글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검찰이 수사도 안 하는데 국정원이 그것을 왜 갖다 줬다 안 갖다 줬다 그걸 검찰에 왜 갔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검찰에서 국정원을 소환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환 조사를 당하러 가면서 그냥 빈몸으로 가기가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밀봉을 해서 가지고 갔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검사 앞에서 밀봉하고 서로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밀봉을 뜯을 때는 국정원 직원 입회하에 다시 뜯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대선 전에는 그 자료가 무엇인지 노출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고요. 갖고 가긴 갖고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가 남북 그 대화록 그 버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무슨 김정남이 뭐 기획망명을 했고 입국을 했다라는 그 소문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정원에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는데 또 내일 아침에 뭐가 또 출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아직까지는 답변을 합니다. 네. 그걸 조사를 내가 알아야지. 다 아니까 조사 안 한 거겠죠. 예. 네. 그게 우리가 통상 보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연기 나서 아니 뗀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떼긴 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 남은 변수를 우리가 북풍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하루 남은 이 시점까지 아직은
예, 미사일, 인공위성 쏜 것도 지금 하루 만에 거의 이슈가 잠복을 해버렸고요. 더 다른 대형, 북풍 이슈가 하루 사이에 혹시 생길까? 국정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현재 그 문제는. 근데 그 NLL 이 문제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그 정문원 의원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터뜨려서 한동안 또 시끄러웠었고, 그것이 또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2차로 또 했죠. 네, 다시 지금 이슈화 하려고 이제 예. 막 그러는 상황이라서요. 글쎄요. 근데 이번에 이 국정원 문제는 사실 대선 이후에도 상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씨 감옥 보내야 되겠네. 아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일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에 해외 정보만 취급할 수 있도록 네. 국정원을 없애고 대외정보처 이런 걸로 바꿔야 아니, 돼요. 예. 그리고 미사일- 현재 국정원법이 사실 그게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공약이기도 했죠. 미사일 발사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트위터를 하고 있으니까. 댓글 다느라고 바빠가지고 인공위성 쏘는 거 못 봤다는 거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예측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트위터 일은 잘 알아요. 네. 북한의 새누리당의 후보가 출마하면 또 관심 가지고 근데 어느 정편 방송에 나온 탈북자가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이제 그대로 옮기면 사실 북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원하고 있다. 왜냐? 북한 권력 집단의 기본적인 이 욕구는 체제 유지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남북 모두 독재자의 제습이 자녀가 세습이잖아요. 네네네. 절차는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네. 장군님의 손자와 네. 장군님의 따님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트위터에 있는 거는 제가 네, 그게 봤습니다. 정편 탈북자가 나와서 어디라고는 얘기를 말 안 하는데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해봐 네. 정편은 세 개라 똑같으니까. 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북한의 정보 요원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그게 이제 자기 체제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일부라도 세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북은 원한다고 본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타임지 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 이제 김정은 있고 박근혜 있고 뒤에 김일성, 그 황금동상, 여기 예. 여기 박정희 동상 크로스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독재자의 딸. 그렇죠. 네, 네, 양 네. 남북이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위성 또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같은 기술이에요. 그죠? 그걸 하필 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날도 추운데 맞습니다. 왜 하필 지금 쏠까? 네. 저도 참 그 점이 현재 저공 비행이 검색어 1위라는 제작진의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입 찢어졌습니다. 예, 그 계속 하시죠. 그래서 저도 정말 그게 참 의심되더라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예. 네. 우리는 북이 원하는 건 죽어도 못해. 우리 저공 비행은. 네. 그죠? 저는 또 바로 어저께 발생한 일본에서 발생한 사태, 물론 예견되기도 했지만 유신. 일본에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 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얘기의 이제 연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은 그 해방 이후에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일본에. 극우 정당. 자민련이 예. 50년 이상 집권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민당 집권 중에서도 자민당 최악이지. 집권 중에서도 최악의 자민당이 집권한 예.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단독으로 이 중요한 가반을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일본 유신에 그렇죠. 예, 훨씬 더 극우적인, 극우적인, 아베 신따로. 이까지 합하면 요 두 개 합해가지고 3분의 2가 일단 개헌선. 넘어요. 예, 예. 공명당 빼고도 예. 일단은 중요한에서는 평화헌법이 이제 일본 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중요한에서는 통과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된 건데 이 사태에서 한국에 또 지금 정권 창출하는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치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만일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다면은
제일 기빨 이 정부는 아베 정권일 것이다. 그렇죠. 예. 제일 짝이 맞는 네. 오히려 이 동북아 전체가 이제 극우 분위기 내지 굉장히 그간에 유지되어 왔던 어떤 네. 이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일본 유신에 여기도 물론 유신 출신들이 지금 또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오히려 우리가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그런 극우 정권이 탄생하는 데 대한 경각심으로라도 이 동북아의 어떤 그 평화를 유지하고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개혁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그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그쪽하고 친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굉장히 강력한 반북, 그 다음에 반공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뉴라이트도 국제 연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세요. 그 뉴라이트 사람들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쓰는 일본 것들을 문제에 보면은 대해서는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렇죠. 식민사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본의 투표율이 54%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들어선 그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찾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참 일본 정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도 한일전?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다음 정권은 위기관리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제 경제 면에서도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동북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 위기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이건 우리 대선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라이스 수잔 라이스 가 국무장관 후보였는데 이제 안 됐죠. 이 오바마 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네. 우파 쪽에서 너무 반대를 하니까 자진해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존 캐리 네, 캐리. 예, 이게 존 캐리라는 사람이 이 한반도 쪽에 상당히 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대북 관계 관련해서. 그래서 그 존 캐리의 국무장관 기용이 지금 한반도 정세나 동북아 정세에 혹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과 우리 대선 결과가 특히 남북 관계의 향후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저는 오바마 일기는요, 사실 그 북미 관계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바마에게 걸었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유연성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오바마 2기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 정책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는 예. 그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적합한 사람이죠. 비교적 그렇습니다. 예. 존 캐리는 최근에 좀 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엄격한, 좀 강경한 입장을 우리 약간 선회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을 아는 사람에 속하는 네. 거죠. 네. 속하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국무장관의 어떤 개인 스타일보다는 이제 오바마 1기 때도 사실은 부시 2기를 능가하지 못하고 그 연장으로만 이렇게 오게 그렇습니다. 된 게 예, 예. 그 대외 정책에서의 그 가장 이 우선점을 갖다가 이란에 두고 아프가니스탄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란 문제 해결을 제일 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북 문제는 항상 밀리는 거예요. 밀린 거고 그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또는 전향적으로 이제 취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방치된 거고, 어찌 보면 북은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손해를 봤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선 이 현안으로 올리기 위해서 로켓을 쏘고 미사일 쏘고 이제 뭐 지금 그러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관심 있는데 이제 그거 뭐 몇 개 쏘면 포금탄 쏜다 그래서 뭐 동네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거고. 우리 저공비행은 사실 국내 정찰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잠시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제 기억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였어요. 그 당시에 북한 폭격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네. 그때 노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 동의 없이 북을 군사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만약 미 공군이 북을 군사 공격하려고 할 경우에 그 미 공군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지에서도 군대로부터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네,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때 이제 관계가 안 좋았죠. 이제 그게 나중에 이라크 파병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노 대통령께서 제가 집권 초기에 청와대에 갔을 때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낸다기보다는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그 한반도 정세라는 게 북미 관계가 주가 되고 거기서 일이 꼬이면 남북 관계도 같이 다 꼬여버리고 그럼 남북 관계는 거기가 풀려야 불릴 가능성이 생기고 실제 우리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미국 국민들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다 한반도 정세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아무 관계 없는 미국이 북한과 대립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고 우리는 구경꾼처럼 거기 끌려다니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남북 양 당국이 가져야 된다는 그렇죠. 그 의지를 굉장히 네. 강하게 가지셨더랬어요. 이제 이 문제가 그 1차 TV 토론 때 약간 좀 나왔잖아요. 네. 예, 미일 그다음에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동북아 균형자론이 다시 나오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다 말았어요. 그 점에 관해서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박영선 본부장님께서 우리는 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게 되면 네. 적어도 이 한쪽으로 미일을 한 축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둘 사이의 불일치가 빚어내는 외교적 불안정성이 이명박 정권에서 최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한반도 평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비전을 우리 고공비행으로 한번 잠깐만 좀 해주시죠. 뭐 제가 그 분야에 네. 관해서 뭐 많이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사실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남과 북이 대화하는 거를 사실상 겉으로는 하라 그러면서 싫어하는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대화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찾을 때 그것이 이 21세기에 그 흔히들 우리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에서 기차 티켓을 사서 파리까지 갈 수 있는 모스크바 거쳐서. 네, 모스크바 거쳐서 그런 어떤 좋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외국 의존도가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너무 많아서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내수 시장의 문제로 봤을 때는 북한을 우리의 내수 시장으로 자연적으로 끌어들일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그 경제 성장률을 옛날처럼 5 내지 6%로 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네, 됩니다.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이제 경제 통합, 경제 공동체 그런 구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21세기 한반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꽉 막힌 대통령을 누구라고 말은 안 말은 안 하겠지만 후보가 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도 꽉 막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고 긴장이 늘 격화되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수십 년 된 생각이 그렇죠. 그 동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새누리당의 집권을 해서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돼야 된다면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해야 된다. 7천만 명이 희생당해야 그게 된다. 민생이냐, 민간 희생.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박 정권에서 뭐 안보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이명박 정권이거든요. 예.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번도 그 남북 간의 교전이 없었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교전을 해서 승리한 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이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공비행 대선 스페셜 마지막 방송도 이제 완전히 종반전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1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남은 하루 이틀 투표일까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부 언론에서는 정책이 실종된 뭐 이전 투구 선거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김무성 씨가 얘기한 그 전략의 일환이겠죠, 그죠? 네. 일부 뭐 어느 신문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방송이라고는 일부인데 비중이 너무 크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 정말 정책이 실종된 어떤 감정적 대립, 과거를 둘러싼 논쟁만 이루어지는 대선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살펴본 대통령 선거 중에 이번만큼 정책의 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된 선거는 없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공비행의 시청자들께서 남은 24시간 하루 정도의 선거운동 기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책을 눈여겨봐라 라고 챙겨야 될 정책들이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이번 대선 통해서. 그래서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느 게 중요하다, 어느 걸 눈여겨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된다, 이럴 수 있는 주요 정책들, 이번 대선전에서 부각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당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제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입니다. 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좀 진보당. 쓰다가 그렇습니까? 예, 네. 빌려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깔때기 좀 되면 국회에서 제가 그걸 16대 때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네. 김건태 장관님 때 300만 원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네. 그럼 로열티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제가 가서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저희 100만 원으로 네, 처음에 저희가 이 정책을 낼 때요, 비판이 거세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월 5천 원씩 정도 더 의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의외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국민의 숫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슈퍼 와이파이 정책, 그것을 발표하게 된 것도 그 통신비 인하를 바라는 그 20대, 30대의 젊은 층을 겨냥한 그 타겟으로 해서 그 정책을 발표. 통신비가 얼마나 떨어져요? 그 현실화되면? 지금 월 15만 원인데요. 이것이 현실화되면은 월 1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그렇습니다. 아낀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반값으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은 지난 주말에 어저께 발표한 그 취득세 깎아준다. 예. 그 1주택자. 네, 1주택자에 예. 한해서 네, 그 공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취득세 감면. 네, 감면. 예.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뭐 있으세요? 당의 공식 입장 말고.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지난 토론에서 그래도 3차 토론에서 뭔가 대립 구도가 보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께서 지적하셨듯이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지의 철학이라는 거. 복지는 공평하게. 그러니까 복지는 세금은 공평하게, 능력대로. 세금은 있는 대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지는 평등하게, 세금은 차등하게.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경제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같아야 할 것은 같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학 하는 거죠. 등록금 반값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죠. 우리는 그렇거든요. 똑같이 그냥 반값 해준다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라는.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냥 나라에서 좀 준다. 근데 이쪽에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서 계속 올려줄 수도 없고. 그 이유가요, 바로 사학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학법. 네. 이런 것들이 아니 사학법은 왜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본질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특히 이제 대학생들한테 어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비리 사학을 엄호하면서 등록금을 깎으려니까 그 방법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정책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정책이 더 좋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만
이제 새누리당의 정책을 말대로 다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건 그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재벌 개혁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재벌 자기들도 개혁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금 개혁 안에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현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새누리당 그 재벌 개혁안만 통과시키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최소량 의법칙. 그거라도 그럼 통과시키자. 싫다 그러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대선 후에 하자는 거야. 저는 그걸 4년 내내 속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법안 낸 거는 사기예요, 사기. 사기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예. 미끼 상품 같은 네. 이거는 네. 이거야말로 불량 식품 같은. 자기들이 내고 자기들이 통과 안 시키는. 수법이 뭔지 압니까?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법사위 와서 반대합니다. 잡아요. 예. 그게 아니 지금 그 유통산업발전법 지금 그 네. 개정안이 법사위 와 법사위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원장 또 와 계시니까 지금 그게 뭔가 하면 이제까지 늘 그 사람들 얘기는 뭐 골목 상권이 어떻고 동네 슈퍼를 살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이게 지금 대형 유통마트 밤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정도 영업시간 단축시키면 4시간이잖아요. 그걸 상임위에서 합의한 거예요. 법사위 딱 가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꽉 붙잡고 이제 네.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나타나서 경제 민주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사람 대통령이 되면 골목상권 살아날지 모른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니까. 사기야, 이건 사기. 사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사기도 한두 네,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플래카드도 다 시뻘 걷고 이제 목도리도 시뻘 걷고 이제 왜 빨개졌는지. 거짓말의 색깔은 그렇죠. 새빨갛거든. 거짓말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진짜 거짓말. 12월 19일까지. 저는 사실 좀 이게 그 어저께 양자토론 보면서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예컨대 카이 민영화 문제. 네. 예, 제가 사천원에 갔었는데 카이 직원들 퇴근 시간에 퇴근 통근 버스를 올라타고 제가 권영길과 문재인이 손잡고 카이를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쭉 버스를 돌았어요. 정말 박수를 열렬하게 쳐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 산업을 민영화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다 박사들인데 네. 절반이 비정규직이에요. 이거 정규직화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약들이 많아요, 자잘하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기과 관련된 분야를 좀 찾아보셔서 동료들하고 대화할 때 실제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그 점을 좀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그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이게 맞지 못한다는 듯이 네, 저도 동의를 뭐 했잖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를 하지고 그러니까 공약집에 있는 겁니까? 없는 신중히 겁니까? 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죠. 예. 카이 이런 거. 카이 네, 이런 거. 네. 카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것을 보면은요, 새누리당이 이제 중수부 폐지를 끊임없이 반대했었죠. 그리고 사실상 또 합의까지 했다가 청와대 지금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걸 틀어갖고 다시 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중수부 폐지 공약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중수부 폐지는 국회 법 통과도 필요 없고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지금 폐지할 수 있는 거니까 하자.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돼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거. 나중에 가서 말 바꾸는 거죠.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제가 나라 중수부인지 얘기 안 했다. 중수부 있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중수부인지 했거든. 우리나라. 이북 중수부는 아니겠지. 제가 이제 사실은 권영길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와 계셔서 저는 지역 유세를 주로 경남을 다녔어요. 경남만. 네. 물론 이제 부산도 가서 이제 좀 부산대나 광복동 이런 데서 유세를 하고 했긴 했지만 주로 경남을 다녔는데, 경남 고성 같은 시골에 가서 이제 고성, 통영 이런 작은 후보들은 못 가요, 거기에. 네네네. 대통령 후보도 저도 못 어저께 오시고. 거기 갔다 왔는데. 네, 네. 제가 가서 이제 기호 4번 권영길 차 타고 한 10분 하고, 고성시장 저도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기호 2번 문재인 후보 차 올라가서 또 10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유세를 하고 다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시골 할머니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경제 성장을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경제 성장이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이 취업도 되고 뭐 장사도 잘 된다. 이게 딱 바뀌어 있어요. 또 일정 부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어떻게 했냐면 경제 살리고 싶으시죠. 성장률 높아졌으면 좋겠죠. 장사 잘 됐으면 좋겠죠. 이걸 쭉 하니까 다 그렇대요. 이제 그러려면 지금 왜 경제 성장이 안 되는지 봐라. 보면 수출은 잘 되지만 성장률은 낮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기업 투자도 잘 안 되고 있다. 세금 엄청 깎아줬지만 기업은 투자 안 하고 있다. 지금 제일 부진한 게 소비 수요다. 소비 수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신발 가게가 장사가 잘 돼야 신발 가게 우리 사장님이 옆에 미장원에 갈 거 아니냐. 옆에 미장원에 손님이 자꾸 들어가면 미장원 사장님이 외식을 하러 가서 옆에 갈비집이 잘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하려면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국가가 월급은 못 올려주니까 대학 등록금, 의료비, 그다음에 보육비 이런 걸 지원하면 네. 월급이 똑같아도 버는 돈이 똑같아도 쓸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이게 가면 좀 어렵게 장사가 잘 되고 소득. 뭐 기업들이 직원을 뽑고 이렇게 설명해서 경제 성장을 하려면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냥 경제 성장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문 후보가 이야기한 반값 등록금, 보육비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상한제 이런 게 다 서민들 쓸 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네. 그러면 당신만 좋은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 제가 시골에 가서 그러고 떨고 다녔다니까요. 그랬군요. 제가 네. 어저께 고성시장을 갔는데 네. 그 할머니들이 참 저를 환영해 주시던데 다 그 유시민 아니 그게 아니고 박영선 의원님은 의원께서 이쁘시니까. 와서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셔갖고 그 이해가 빨리 되셔서 그랬나 봅니다. 제 설명 들은 사람은 몇 분 안 되세요. 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네. 예, 늘어나야 구매력이 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예. 방법이 딱 네 가지가 있어요. 그 각 가정에서 이 구매력이 늘어나면 첫 번째 월급이 오르거나 두 번째 돈을 훔치거나 세 번째 로또에 당첨되거나 네. 네 번째 복지가 늘어나거나 네. 이 중에서 로또는 불가능한 거고 돈 훔치는 거는 안 해서는 되는 안 되는 거고 두 개가 있다면 월급 인상과 복지 확대예요. 근데 솔직히 월급 인상 요새 특별히 몇 개의 기업 빼고는 안 돼요. 예, 임금 인상하기 힘듭니다. 요새 기업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남는 방법은 복지밖에 없어요. 네. 이 복지가 써서 버리는 소비 낭비가 아니라 이 복지가 예를 들면 1,000억이 복지에 들어가면 그 복지 비용만큼 절감된 이 생활 비용 가지고 다 구매력으로 환산되는 거고 시장 가서 유통 단계마다 1,000억씩 매상을 올려주니까 1,000억이 아니죠. 이게 몇 배가 되어가지고 승수 효과가 그렇죠. 그래서 생산의 요소로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 아니,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면요 복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 룰라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그렇죠. 왜 부자들한테 돈을 쓰는 건 왜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남을 도와주면 착하다고 그러면서 왜 국가를 통해서 남을 도와주자 그러면 빨갱이라 그러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정책들을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문재인 후보 공약 온라인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를 살펴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직업 집단 또는 직능 집단의 삶과 관련해서 의미를 가지는 정책들을 가지고 주변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직결되지 않고 그냥 새누리당 주장처럼 경제 성장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노회찬 대표님이 설명하신 이런 걸로 해서 이 서민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 성장이 됩니다. 이걸로 좀 설득해 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내일 하루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공비행에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선거를 이겨놓고도 지는 경우가 있죠. 실제 이긴 선거인데 진 선거가 있어요. 그게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네. 실제 선거를 이겼지만 군 부재자 투표 60만 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뺏겨서 90만 표 차이로 진 선거가 이겨놓고 진 선거고요. 이번 선거도 이겨놓고 지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실제 투표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투표 안 하면 그렇게 되죠. 투표하신다는 전제로 걸 전제로 해서 보면 그 다음에는 투개표 관리가 몹시 중요한데 네. 지금 대화창에요. 유스트림 대화창에 정크야드2님이 이 질문 주셨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화창에 쿨님도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진보정의당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투표를 하는 투표 관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관인도 많고 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투표가 끝나서 투표함을 개표장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투표함 개표한 문제도 투표한 문제도 있고. 예, 개표장에 일단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또 별일이 없으니까 결국 투표소에서 개표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선 본부장님께서 우선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예. 제가 내일 회의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 거론하고 거기에 예. 대한 또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봉투가 너무 얇아가지고 비치는 거. 이렇게 비춰보면 누구 찍었는지 다 알 수 예.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왜 이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자꾸 하는지 사실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권력기관 가운데 그래도 선관위는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염됐어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디도스 사건 이후로 참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뭐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듣고 계시죠? 저는 그 선관위에 대해서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댓글을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표함이 뭐 네. 이렇게 해도 되느냐부터 뭐 그 디도스 문제부터 네. 막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선관위라는 게 뭐 여당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뭐랄까 중립적인 기관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꾸는 안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부재자 투표가 100만 표 가까이 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서 투표함이 지금 이제 이송돼서 왔을 텐데요. 그 투표함 수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72%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만 합해도 지금 뭐 거의 200만 표 가까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게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재외부재자 투표는 지난 총선 때 사례를 보면 우리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국 최소 표차로 이겼잖아요. 네. 170표. 근데 네. 그 덕으로. 재외부재자를 이겼어요. 그때. 아, 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 네. 그 심후보 캠프에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투표한 거야? 네. 예, 예. 그 제법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재자 투표, 해외 부재자 투표도 문재인 후보의 상당한 승리가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부재자 투표, 선상 투표, 거소 투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약간 걱정되는 대목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남은 거는 일반 투표소 투표인데 아까 이석현 의원님 트윗에 그런 게 올라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투표 참관을 하고 나서 참관인이 개표장까지 가는 차에 동승해서 가면 수당을 2만 원 더 얹어서 준다. 선관위에서 네. 그렇게 트윗 멘션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어떻게든지 확인은 못 하고 왔어요.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전국 모든 투표소에 투표 참관인은 빠짐없이 다 투입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그 투표 참관인 중에 반드시 누군가가 동행하게. 투표함을 이송하는 차량에 동승해서 가는 조처를 하도록 네. 예,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예. 한번 그걸, 내일 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뭐 하여튼 그 전자개표기에 대한 그 걱정들도 많이 제 트위터에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사실 그 투표함 이송 과정이나 개표 과정도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그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역시 가장 아직까지도 허술한 것은 이 투표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투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그리고 또 과거에처럼 이제 뭐 자유당 때처럼 뭉치표를 집어넣고 이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단히 지능화된 그런 여러 방법들이 많아요. 예컨대 지금 벌써 퍼뜨리고 있는
이번 투표 8시까지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 아, 8시까지라더라. 그 얘기 많이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투표 시간 연장한다고 난리 치더만은 싸우더만은 8시로 다 했던 모양이지. 그런 소문이 있어요. 나는 7시로 가도 지금 되고. 올라와요. 예. 그런 소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의도된 진화된 소문이군요. 그렇죠. 네. 진화된 거고. 투표 못하게 하는 걸 전략으로 하는 당이 하는 일 혹시 아닐까요? 그거를 자꾸 알려달라고 공지해달라고 트윗이 계속 올라옵니다. 네, 잘 네, 들었다. 네. 투표는 6시까지입니다. 저녁. 네.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와 그 버티기로 투표 시간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선을 치릅니다. 그 점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몇몇 의견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저공비행은 진행자들이 진보정의당 소속이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과 직접 관련은 되지 않은 간접 관련된 의제들이 방송창에 좀 올라옵니다. 여기 팻 메시노님이 아프리카 대화창에서 이건 관계가 있네. 여소야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걱정을 좀 해주셨고요. 또 어바웃님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이 지방자치 행정과 관련해서 되게 단체장과 시의회 사이에 갈등이 많은 것이 꽤 있는데 이런 문제들 갈등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이거 어디 갔지? 제가 봤는데 진보정의당 홈페이지 방송창에서 킹세종님 대선 마지막 방송이니까 물어봅니다. 앞으로 대선 이후 진보 정치에 나아갈 길 혹은 할 일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12월 20일 이후에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마음의 자세가 달력이 12월 19일까지밖에 없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다시 정권 교체를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그 기준 하나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12월 19일이라도 조기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그 순간 이후부터는 뭐 다 말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일찍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됩니다. 샴페인을 터뜨려도 안 되고.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렇습니다.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많은 정치적인 도덕적인 공격을 가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께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지금 뛰고 계시지만 모든 야권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정당 없는 유권자들의 성원까지도 모두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깊이 이 문제를 토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3차 토론 때 문재인 정부는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자신감 있는 말씀이. 우리 박영선 본부장께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할 거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네. 165석이 새누리당이고 국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소야대가 되는 그리고 것이죠. 네. 이쪽이 과반수를 획득해서 문 후보가 당선되신다 하더라도 이 과반수는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온갖 실정과 폐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나라 살림을 다시 세우고 국가를 추스리고 민생을 돌봐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비록 이런 나쁜 좋지 않은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든 크로스를 지나서 이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 뭐 다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영선 본부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이셨고 또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최고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의 정치인으로 박영선 의원을 꼽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듣기로. 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네. 향후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국정을
챙겨 나갈 건지 그에 대한 비전을 한번 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1,000조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앞선 지가 21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이제 가계 빚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 우선 과제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그 가계부채와 관련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그 여소야대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미 그 시민 세력을 합한 시민 정부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를 끌어안는 새로운 어떤 그 좀 더 넓은 의미의 정당을,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탄생하게 될 어떤 그 국민정당은 우리가 이 용광로 정당이 되어서 여소야대의 어떤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부로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후보가 항상 그 연설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그리고 결과 정의, 이러한 어떤 그 원칙 아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 힘을 끝까지 전 먹던 힘까지 모아서 꼭 투표해 주십사,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네. 안심이 좀 되세요? 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김치국 마시는 건 아닙니다. 다 투표하고 또 투개표 관리도 우리가 잘 한다는 전제 위에서 지금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해줄 거다, 이런 소망 또는 기대 말씀도 좀 부탁드려요. 예, 공약하신 거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정부, 그때 이제 싸웠던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늘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구원은 왼쪽 깜빡이 끼고 우회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기라 믿고, 또 그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통합의 정신, 쉽게 말하면 우리 편만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분들까지도 같이 많은 경우에는 포괄하는 그런 좀 폭넓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그 토론 과정 속에서 박근혜 후보가 또 광고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이수호. 어제부로 당선 확실시되는 분. 예. 갑자기 전교조를 언급하면서 이수호 후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손들어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자꾸 2번이니까 이쪽도 두 번째 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번. 4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 경남에서도 4번인가요? 예, 4번. 예, 4번이죠. 4번이에요. 4번 그 권영길 예. 후보 있습니다. 교육감은 그 2번이 빨간 목도리입니다. 예, 2번이 예, 빨간 목도리예요. 새빨간. 잘 보고 찍어야 돼요. 그냥 2번 찍으면 큰일 나요. 시발단들이 막 와가지고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뭐 그 새누리 지지자들이 그래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감 후보는 2번으로 뭐 찍어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가지고 보수 교육감 후보로는 1번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분은 이제 사퇴하셨으니까 예. 농담을 했었는데 지금 남승희 후보는 사퇴 안 했죠? 1번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상면 1번이 사퇴했고. 그러니까 1번. 남승희 후보는 1번이 아니죠. 1번이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맨 이제 예, 끝번인 4번인가. 저도 장난을 좀 쳤는데, 맨 예. 5번이 그렇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혼돈하시면 아니래요. 아니. 예. 예.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 MLB 파크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야구 좋아하는 분들. 예. 뭐 우리 엠팍. 또, 예. 볼펜. 예, 그 불펜에 또 엠팍. 불펜을 씌고 한데, 저는 그 문재인 후보가 바로 얼마 전에 그게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 남기고 인증샷 올리고 예. 한 거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뭐 그런 거 많으니까 그런데도 글을 올리는 게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건 다 흉내내도 박근혜 후보 그런 건 흉내 못 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감한 그러나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행보를 이후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네. 슈퍼 와이파이 발표하실 네, 때도 네, 저는 네. 보면서 제가 그 전에 그 문제 많았던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이 와이파이 또 아픈 기억을. 와이파이 무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도로망처럼 통신망도 특별한 통신망 이외에는 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정책 연대가 이런 거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셨군요. 가장 네. 제가 그래도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는 뭔가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그만두시고 재임 기간의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날카롭게 당시 재임 기간 동안 예. 야당 의원이기도 했으니까 또 맡은 바 소임에 따라서 이렇게 뭐 대립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깠어. 힘이 없어가지고 별로 못 갔어요. 힘이 있어서 좀 더 깔 걸. 근데 그 후에 이제 평가하시는 거 보고 나는 굉장히 진솔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한 문제라거나. 그런데, 이 문재인 후보도 그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굉장히 네. 저는 진솔하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의 지금의 공약도 뭐 그냥 정치인들이 다 그렇듯이 왔다 갔다 할 거로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최소한 말한 것은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물론 지킨다는 것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또 혼자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12월 19일이 빨리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빨리. 네, 빨리 지금- 찍고 결과 빨리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 친구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서도 특히 이 소외계층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으신 거를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메일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디어. 근데 그거를 새벽 2시, 3시까지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저희 정책팀한테 이걸 검토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메일을 트랜스퍼를 그냥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런 친구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그 맑은 영혼은 아마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찡찡이- 진짜 아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야, 막판에 불 붙었다. 예, 예. 들어가시죠. 예. 예. 아니 제가 박근혜 후보 볼 때마다 뭐 다른 거 뭐 과거에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분은 친구가 있는가? 사실 저분은 땀을 흘려봤는가 그것도 내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가 할 때 흘렸다고.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친구가 없으면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도 없는 사람이 왜 없었는지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친구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끔찍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슈퍼 와이파이 정책 오늘 발표한 게요. 미국의 조지아텍에 근무하는 임규택 박사라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이 정책을 만드는데 8년의 진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요. 저도 열심히 읽어본 다음에 한국은 1년이면 해. 읽어본 다음에 이거를 문재인 후보한테 저도 그냥 이메일로 바로 그냥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이거를 꼼꼼히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거는 20, 30대가 굉장히 좋아할 정책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데요. 그처럼 그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불우한 소외 계층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도 있어. 길냥이 예, 찡찡이 기량도 있고, 찡찡이도 있고. 예, 그 찡찡이 얘기도요.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찡찡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렇게 버려져서 상처를 받은 고양이랍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꼭 문재인 후보한테만 간대요. 그 사모님한테도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 고양이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인 것 같다고. 고양이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사람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분이 또 저런 따뜻한 면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찡찡이가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사연이 있는 고양이에요. 그죠? 네, 네. 그 동물들 그러니까 어미 이런 동물 새끼나 또는 길 잃은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그 대뇌피질의 신경세포가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볼 때 느끼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거고 같은 거래요. 그게. 네. 신경생리학적으로. 그래서 동물을 굉장히 이 작고 여린 동물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사람도 잘 보살핀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나 모르겠다. 생물학자에 들으면 저 만주 생물학자가 저거 제 맘대로 한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상당히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셔서 조금 안심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마지막 삼아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 이제 뭐 좀 싸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에서 막 폭격 대포를 쏘고 이런 건 별로 안 아팠어요. 근데 왼쪽에서 콩알만 날아와도 되게 아픈 거야 이게. 아니, 저희는 그랬어요. 목소리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위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조그만 돌 조각이라도 하나 거기서 날아오면 되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찔리거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꼭 우리는 뭐 참여정부가 꼭 우회전까지 했냐. 약속한 좌회전은 못했지만 직진 비스름하게는 갔잖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여하튼 오른쪽에서는 대포가 날아와도 끄떡없는데 왼쪽에서는 총알만 날아와도 이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보통합 쪽에 참여한 이유도 좀 그런 것이 배경이 됐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서로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이 힘이, 이 연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더 붙여야지만 국정 운영을 하지. 그죠?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 만든 세력들이 또 이견이 있어서 등을 돌리게 되거나 또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국민 통합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여소야대의 조건에서. 저는 그 역할을 유시민 전 대표께서 해주시면은. 저요? 네. 저는 뭐 이제 TV 드라마로 치면 주인공들이 가서 밥 먹는 식당에 등 보이고 있는 손님 1, 뭐, 이렇게 행인 2,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카메라 뒤에서 찍으면 되겠네. 그렇게 되고,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그 말씀 해주세요. 마치기 전에 꼭 하실 말씀 있는 분들 마지막 기회에 드릴게요. 아니, 없으면 그냥 노 대표님 하시고. 이것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이게 또 팟캐스트로도 나가는지 또 들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니까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1시간 후에 다시 보기 서비스가 나갈 겁니다. 팟캐스트로. 팟캐스트에 나갈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1시간 후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할 이 자리는 카페인데요. 동네 카페. 카페 이름은 해피 럭키 데이입니다. 아주 오늘의 시국에 잘 맞는 이름을 가진 카페여서 꼼장어 맞은편 집입니다. 여기가 홍대 근처인데요. 홍대 근처에 산울림 소극장 맞은편에 있는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제 국민참여당 시절 저희 당사가 요 골목길 건너편에 있는 4층 빌딩이어서 이 카페가 저희가 당사가 복잡해서 당간부들 회의할 때 와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회의했던 공간입니다. 이름이 오공이라고 하는 아직 어린 삽살개인데 덩치는 엄청 커요. 걔가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쫓겨나고 없어요. 지금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그래서 이 카페를 저희가 오늘 빌려서 영업도 못 하시고 아까 초저녁부터 점령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우리 해피 럭키데이 카페 사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우리들의 좌담, 토론, 방담
수다. 하여튼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저공비행 시즌2 대선 스페셜 대선전 마지막 회. 대선에서 이길 거니까 이기고 나서 뒤풀이 뭐 수다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제가 방송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 될지 궁금해? 궁금하면 투표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